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 약물 증상 관리 교육편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잔여 증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차례인 잔여 증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 즉시 메모해야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약물 부작용 대처 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 대처 방법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입이 마른 경우에는 물이나 이온 음료수를 소량으로 마셔줍니다. 혹은 자주 입을 헹구어 주는데 이때 핫당이나 탄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피부와 관련된 부작용은 피부 마사지를 자주 한다거나 수분크림, 영양크림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아주 순한 비누와 샴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햇빛을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세 번째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주시고 절대 가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도록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도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약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의 대처 방법이랑 비슷한데요. 소화가 잘 되도록 몸을 잘 움직인다거나 채소, 과일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주시고 무엇보다 변비약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근육의 강직이나 경련 같은 부작용에는 산책이나 안마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그리고 호흡법을 사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작용과 관련된 부작용에서는요, 낮 동안 잠이 올 때 잠깐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한 약 복용 시간을 잠자기 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외에 기타로는 혹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느낄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리를 높이고 누워있으면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덜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체중 증가는 저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하루에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활동을 통해서 체중 증가를 조절할 수 있겠지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체중 증가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만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난 2주 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차시인 잔여 증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증상, 도대체 왜 관리해야 할까요? 네, 그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잔여 증상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여 증상을 알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증상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약물 부작용 관리와 비슷한데요. 자신을 잘 관찰하고 관찰한 증상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대처 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을 크게 활동기술, 생각기술, 신체기술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기술입니다. 활동기술은 몸을 움직여서 증상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그 예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운동이나 취미활동, 그리고 산책, 기분 전환 활동인 음악 듣기나 노래 부르기, 게임하기 등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 기술입니다. 생각 기술에는 생각 피하기, 생각 중지시키기, 생각 바꾸어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서 아주 건강한 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등의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바로 자신에게 격려하는 말들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들 하셨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체 기술입니다. 신체 기술은 말 그대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기술들인데요. 호흡법 사용, 긴장 이완, 마사지, 잠자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법은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처 방법을 증상에 따라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양성 증상 대처 방법입니다. 환청이 들릴 때는 이렇게 많은 대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보자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는 것, 혹은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는 것, 그리고 누워서 휴식 시간을 갖는다거나 내가 할 일을 계획해 본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망상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환청 증상 대처 방법과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고 전환법이라고 해서 망상이 나타날 때 그만이라는 등의 명령어를 해서 사고를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증상 대처 방법입니다. 내가 요즘 들어서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졌을 때의 대처 방법들인데요. 먼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메모하는 것들에는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때 떠오른 생각, 그리고 의사와 면담할 시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책을 읽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주 얘기라던가 인문학 등 어려운 내용의 책도 좋긴 하지만 우선은 그런 책보다는 읽기 쉬운 내용의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주의 집중력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다음 단계에 어려운 책을 시도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자극적이지 않은 윷놀이나 장기, 바둑, 단어 이어가기 등의 그런 보드게임들, 작은 게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관심이나 의욕이 저하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활 주변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택하는 건데요. 여기서 왜 쉽게 할 수 있는 라는 조건이 들어갔냐면 취미 활동은 어떻게 보면 내가 즐겁자고 재밌자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자고 하는 활동인데 너무 큰 힘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이 취미 활동에 쏟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힘을 들여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 가로 안에 말이 중요한데요.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말고 특히 발병 이전의 내 모습과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흡법에 대한 방법입니다. 호흡법은 일반 호흡법과 보행 호흡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 호흡법을 살펴보자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걷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장소에, 평온한 장소에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3초간 손을 깊이 들이마시고 4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때 오로지 평온하게 호흡하는 것만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감소될 때까지 2번, 3번, 4번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 호흡법입니다. 다음은 보행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행호흡법이라는 말은 앉아서 할 수 있는 호흡법이라기보다는 내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이름이 보행호흡법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먼저 심호흡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알맞은 보폭으로 6, 7걸음 걷습니다. 이때 걷는 속도에 맞춰서 일정하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 6, 7걸음 걸은 후 뒤로 돌아줍니다. 이때 숨을 크게 들여 마셔줍니다. 여기서 뒤로 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보행호흡법이 정말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걸음과 동반할 수 있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6, 7걸음 정도 앞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뒤로 돌아서 이번엔 반대로 6, 7걸음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 7걸음 걸은 뒤로 돈 후에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그리고 2번과 같이 다시 걸으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2번, 3번, 4번 단계를 증상이 감소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자, 모두 호흡법까지 잘 따라하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녀 증상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뒤에 5회기로 다들 즐겁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